네, 안녕하세요. 네, 자바카페 안기정입니다. 저는 그 머신러닝하고 텐서플로우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봤고요. 일단 개요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머신러닝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너무 진입장벽이 높지 않느냐라고 대부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고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들을 먼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게 이제 저기 리그레이션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사실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스터디하면서 저도 사실 지금 스터디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스터디를 하면서 삽질을 하거나 어려웠던 점들을 공유를 하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적어봤는데요. 저도 뭐 그렇게 슈퍼 개발자나 그런 개발자가 아닙니다. 구글 스택 오버플로우를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공부 중이라서 제가 발표하는 게 살짝 틀릴 수가 있어요. 혹시 좀 머신러닝이나 텐서플로우 잘 하시는 분이 이거 듣고 좀 잘못됐다 싶으면 저한테 좀 바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발표를 이렇게 많이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좀 버벅거리거나 두서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얘기는 머신러닝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요즘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관심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 지레짐작으로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든지 이게 기술이란 게 깊이 있게 배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걸 깊이 있게 알아가지고 코딩하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약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밥 먹고 살 만큼은 다 개발을 할 줄 아니까 밥 먹고 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합니다. 머신러닝도 저희가 곧 이제 머신러닝 중요해질 거고 대세가 될 텐데 그걸로 밥 먹고 살 정도는 저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구글이나 스택 오플로 보면은 이미 회에서는 많이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라는 장벽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해볼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알파고랑 이세돌 선수가 바둑 대결을 했었죠. 그때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그 화제가 됐었는데 결국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 알파고가 이긴 다음에 그 저희 대부분의 기사가 인공지능으로 도배가 됐었죠. 인공지능이 뭐 사람의 직업을 다 뺏을 것이라느니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면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인공지능 곧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알파고가 이긴 다음에 이제 저도 관심을 가져서 알파고가 그럼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봤더니 딥러닝이란 것들이 나오고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지만 머신러닝 얘기가 나오고 텐서플로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좀 있어 보이는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결국은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얘가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보면은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저도 처음에 보고 아 이거 혼자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자바 카페이기 때문에 자바 카페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스터디를 합니다.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는데 거기서 여러 명이 좀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올해 상반기죠. 2016년 상반기 모집을 했고 그때 이제 총 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스터디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뭐 스터디를 해봤자 저는 약간 기대를 했어요. 좀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다 모릅니다. 스터디원 전부 다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아마 대부분 스터디 모집하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진입장벽이 높은 게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한글 자료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때 이제 저희 상반기 때는 한글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영어 자료였고요. 그리고 수학들이 좀 나오는데 수학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잘 안 하잖아요. 거의 수학 손대지 저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난감했었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히도 한국어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김성훈 교수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잘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영상을 보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을 다 설계를 합니다. 그런 걸 이스플리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if나 else 써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프로그램한테. 뭐 생각외로 제 생각처럼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런 건 이제 버그인 거고. 근데 이제 머신러닝은 이런 이스플리트 프로그래밍이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주행이라든가 스팸 필터 같은 경우에는 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조건문을 달아가지고 프로그래밍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스스로 그럼 학습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기본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슈퍼바이즈드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밖에 공부를 안 했거든요. 강화 학습도 있고 어슈퍼바이즈도 있고 이런데 결국 이 슈퍼바이즈드가 뭐냐면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학습 데이터를 쓰는데요. 이 학습 데이터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냥 정답이 있고 인풋이 있는 거예요. 요거 고양이가 있고 이거의 정답은 캣, 뭐 요거는 이 사진의 정답은 도그.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머신러닝에서 기계가 학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봤을 때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라는 건 결국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 예측 알고리즘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예측하죠. 그 다음에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예측 알고리즘을 수정을 하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이스플리트 프로그램이랑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까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어떻게 그럼 자기 자신의 알고리즘을 스스로 바꿀 수 있게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인데요. 이런 것들은 입력과 결과가 어떤 비례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밑에 적어놨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겠죠. 그런 어떤 학습 시간이 많으면 공부도 잘할 것이다. 이런 비례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학습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54시간 공부한 사람 토익 성적이 800점 나왔고 뭐 8시간 공부하면 320점 나왔고 24점 630점 나왔고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X축이 학습 시간이고 Y축이 토익 성적입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이거는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대충 이렇게 아무거나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얘는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y는 ax 플러스 b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대로 쓰지 않고 인공지능에서는 이 부분을 a가 원래 기울기잖아요. 그거를 w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게 웨이트 가중치라는 뜻이고요. b는 똑같이 상수. 그래서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린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WSB고 이 중에 여러 가지 WSB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직선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보면 이 파란색 직선이 그나마 좀 가장 실제 결과와 비슷한 값이 나오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직선 중에 가장 적합한 직선을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학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학습 데이터를 기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직선을 찾는 게 학습 프로그램이 이제 학습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럼 최적의 직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코스트 펑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각 직선에 대해서 비용을 되돌려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까 대강 직선을 그려봤었잖아요. 코스트 함수라는 거는 결국 예측값은 이 직선에 있는 게 예측값이고 이건 이제 실제값이죠. 이 예측값하고 실제값의 차이가 가장 적은 직선이 가장 좋은 직선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차이를 전부 구해가지고 더해보면 됩니다. 그 차이가 가장 적으면 가장 훌륭한 직선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음수가 나오고 어떤 건 플러스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고 그걸 제곱을 합니다. 혹은 반대로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합니다. 이건 좋은 게 아까 말한 음수, 양수 이런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제곱이 되니까 많이 틀리면 좀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적게 틀리면 좀 비용이 적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코스트 함수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수학식으로 쓰면은 좀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하고 싶은 거는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거 제곱을 한 거를 개수만큼 나눈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코스트 펑션의 결과가 가장 작은 거를 찾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학습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코스트 펑션의 결과를 최적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남잖아요. 이 코스트 펑션을 구했는데 얘도 점점 줄여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겁니다. 아까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밥그릇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 값이나 일단 선택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기를 선택을 했다고 치면 이렇게 여기를 선택했으니까 이쪽이 더 낮은 값이잖아요. 코스트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 칸 내려가 보자는 겁니다. 스텝을 밟아가면서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장 적은 코스트 값에 도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결국 이거를 하고 싶으면은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반대로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기울기가 이쪽이면은 이렇게 해서 음수가 나올 거고 이쪽이면 양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미분을 해서 기울기 구했는데 그 기울기 값이 양수면은 이쪽 방향으로 스텝을 밟으면 되고 반대로 이쪽으로 해서 음수가 나오면 기울기 값이 음수가 나오면 이쪽 방향으로 스텝을 밟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분을 해야 됩니다. 해당 점에서요. 그래서 그라디엔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란 결국 이런 수식이 되는데 아까 말한 그냥 이 수식은 어렵지만 이건 약간 미분기호 같은 거니까 잘 기억은 안 나죠, 이런 게. 하지만 한글로 써보면 그냥 현재의 가중치가 있는데 그 현재의 가중치에서 코스트 함수의 미분값에다가 스텝을 곱한 걸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새로운 우리의 가중치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가장 좋은 가중치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로만 들으면 약간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샘플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좀 뒤까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텐서플로우로 된 샘플인데요. 아까 학습 시간을 저희가 이제 X값으로 둔 거예요. 학습 시간이 54시간, 8시간, 30시간, 24시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음 거네요. 요게 이제 그거에 대한 샘플이에요. 그 토익 점수가 Y 데이터로 해서 800점, 320점, 600점, 630점 이런 식으로 둔 겁니다. 이 변수 설정 같은 거 이제 뭐 파이썬하고 텐서플로우 그런 문법들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설을 아까 1차 함수로 세웠잖아요. 가중치가 있고 거기에 x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b. 그거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게 저희 가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트 함수인데 이게 아까 저희가 제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설 빼기 실제값. 가설에서 결과가 나온 값에서 실제값을 빼고 그걸 제곱을 한 거를 평균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코스트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러닝 레이트가 아까 말한 스텝입니다. 아까 그레디엔트 이렇게 밥그릇 모양이 있었으면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 스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텐서플로우가 그냥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다 넣으면 돼요. 아까 러닝 레이트랑 이런 식으로 코스트 함수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도 보면은
예, 돌리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실제로 학습하는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 2만 번을 학습을 하겠다는 의미죠. 여기 보면 학습이 지금 끝난 건데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맨 처음에 출력되는 게 코스트입니다. 이 코스트가 점차 줄어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W 값입니다. 가중치. 그리고 이게 상수 값이에요. 이게 점차 줄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져요. 이 차이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거의 최적의 W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낸 학습을 시켰고 마지막에는 그럼 10시간 공부한 사람은 토익 점수가 몇 점일까 물어본 거예요. 10시간 공부했으면 523점이 나올 거라고 이제 출력을 해준 거고요. 40시간을 공부한 사람은 토익 점수 몇 점일까 물어보면 730점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 48줄밖에 안 됩니다. 텐서플로우가 대부분을 제공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저는 이걸 모르고 처음에 텐서플로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면은 근데 별게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리니어 리그에서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결국 딥러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그리고 또 코스트 펑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컨벡스 펑션이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 이제 코스트 펑션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구불구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점을 선택을 했을 때 스텝을 밟아서 내려가면은 어디가 처음에 선택되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죠.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라디엔트 디세트 알고리즘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형태를 보면 어디에서 점을 시작해도 결국 최저의 점은 같잖아요. 이런 걸 컨벡시 펑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들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을 예측할 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프로그램이 학습한다는 의미는 결국 이 가설 WS+B에서 최적의 W와 B를 찾아내는 게 학습을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W와 B를 찾기 위해서 실제값 마이너스 예측값 제곱을 비용으로 하는 코스트 함수를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임의의 W, B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본 다음에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W와 B를 수정해 나가면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멀티 버라이블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에는 학습 시간과 토익 성적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70시간 했는데 300점밖에 안 나왔고 어떤 사람은 20시간을 공부했는데 92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대강 직선을 그려보면 아까처럼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직선이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60시간 공부해도 한 뭐 730점으로 나올 거고 0시간을 공부해도 730점으로 얘는 예측을 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의미 없는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 시간만 토익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해외 거주 경험이 있으면 그것도 토익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숨겨진 변인들을 찾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알고 봤더니 10시간 공부한 사람은 해외 거주 경험이 전혀 없고 20시간을 공부한 사람은 해외 거주 경험이 3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920점이 나왔고 이 사람은 300점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각의 변인에 대해서 W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W1, X1 이게 이제 학습 시간이겠죠. 그리고 X2는 해외 거주 계열인데 그것도 가중치를 따로 구해서 더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변인이 몇 개면은 몇 개여도 행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행렬을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위에 거랑 똑같죠. W1, W3, X1, X2, S3 이거 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은 위에 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렬로 하면 또 좋은 점이 아까 WS 플러스 B였잖아요. 그걸 B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첫 번째 B를 쓰고 여기다 1을 쓰면 돼요. 항상 무조건. 그러면은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위에 거랑. 그래서 이 행렬로 취급을 한다면 W에 대한 행렬을 대문자 W라고 하고 X에 대한 행렬을 대문자 X로 한다고 하면은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했던 WX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저희의 가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가설을 그대로 쓸 수 있다. 한마디로 코드 변경을 거의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이제 제가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랑 바뀐 게 해외 거주에 대한 데이터가 늘어났죠. 여기 제가 PPT 쓴 그대로 여기다 적은 것이고요. 여기 가설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행렬을 안 쓰고 그대로 적은 겁니다.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 그대로 적은 겁니다. 밑에 코드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면 됩니다. 위에 부분 요 두 줄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또 열심히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그럼 30시간 공부한 사람 공부했는데 10개월 산 사람은 몇 점이 나오고 2시간 공부한 사람은 24개월 거주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가를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30시간 공부하고 10개월 산 사람은 595점 정도가 나올 것이고 2시간 공부했는데 24개월 산 사람들은 600 몇 점인가요? 이게 617점이 나올 것이다. 얘가 예측을 해준 거예요. 방금 같은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해외 거주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한 시간보다. 그리고 이 밑에 예제는 아까 거랑 똑같은데 행렬로 바꾼 겁니다. 행렬로 바꾸면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저희가 코드에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제 그냥 WX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텐서플로우에서 행렬의 곱셈을 지원해 줍니다. 이 매트몰이라는 게 행렬의 곱셈이고요. 그래서 W와 X를 곱한 게 이제 새로운 저희 가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돌리면 아까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행렬로 바꿨을 때 좋은 점들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파일에서 학습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뭔가 학습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코드를 변경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근데 행렬을 가져오면은 아까 행렬을 어레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train.csv 여기 있는 게 이제 파일로 옮긴 겁니다. 학습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이게 첫 번째가 B 값이죠. 1. 무조건 B는 1로 두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학습 시간이고 이게 해외 거주, 월수, 개월수, 그리고 이거 토익 점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파이썬이 np.load.txt 하면은 자동으로 배열로 읽어와요. 그래서 x 데이터는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이면은 아까 여기서 이 맨 마지막 걸 제외하고 여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y 데이터는 맨 마지막 거.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학습 데이터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하나 적으면 되는 거예요. 뭐 1은 무조건 적는 거니까 이러고 60시간 공부했고 38개월 산 사람은 900점이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나중에 충분히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아볼 건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비례하는 관계는 알아봤잖아요. 이거는 결과값이 true나 false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어떤 경우 뭐 스팸 필터나 그런 것들은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 단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리고 또 주가에서 무조건 상승하거나 하락만 알아본다고 했을 때는 상승이나 뭐 하락만 있으니까 true, false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도 아까의 가설을 그대로 적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학습 시간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기술 이민 성공 여부를 알아본 거예요. 패스면은 1이고 페일이면 0인 거죠. 그런 경우에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직선을 그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략 트루 펄스니까 0.5를 기준으로 해서 0.5 이상이면 합격으로 예측하고 0.5 미만이면 합격 못했다고 예측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럴 때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만약에 120시간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1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1이기 때문에 결국 저의 예측 직선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버리면 0.5가 여기잖아요. 0.5가 여기면 이 앞에 3명은 실제로 합격을 했는데 잘못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얘는 떨어졌다고 예측을 할 거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수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기존의 WX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이게 시그모이드인데 여기서 Z라는 게 방금 아까 나왔던 WS 플러스 B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2의 WS 플러스 B의 승의 분의 1인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수학적인 것들은 이제 저희가 수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알기 힘드니까 그냥 이론적인 걸 얘기하면 얘가 하는 역할은 아까 리니어하게 나왔던 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입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분포에 맞춰서 결과를 바꿔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그모이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럼 코스트 함수를 구해야 점차 좋은 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트 함수는 아까 얘가 시그모이드 자체가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로그 형태로 나오는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저도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추측만 하는 건데 얘는 y가 만약에 그러니까 실제 결과값입니다. y는 실제 결과값이 1이면 마이너스 로그 hx라고 코스트를 주고 반대로 y가 0이면 1하고 0밖에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x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y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코스트 펑션의 목적을 봤을 때 예측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맞으면은 낮은 코스트를 줘야 되고 반대로 틀리면은 높은 코스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에 그대로 부합하는 겁니다. 만약 y가 1인데 우리 시스템이 1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럼 코스트가 거의 0이죠. 반대로 y는 1인데 저희가 예측을 0이라고 했어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시그모이드를 돌리면 1이라고 0으로 뱉는 게 아니라 1하고 0 사이의 값을 뱉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코스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y는 0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요한 게 이게 보시면은 대강 느낌이 오시겠지만 두 개를 합치면 적당한 밥그릇 모양 형태가 나옵니다. 아까 2차 함수랑 좀 비슷한 형태죠. 두 개를 합쳤다고 쳤으면 그러면 이게 컨벡스 펑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저희 학습 데이터를 밖으로 뺄 수 있다고 해서 밖으로 뺐고요. 이제 학습 시간하고 결과값이 1하고 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b는 무조건 1이니까 1, 1, 1, 1로 다 이제 통일인 거고요. 학습 시간이 이제 이렇게 있고 1이면 성공, 0이면 실패인 거죠. 얘는 이제 아까 저희가 말을 했잖아요. WS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WS는 그대로 쓰는데 이건 행렬의 곱으로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다 아까 저희가 시그모이드가 1 플러스 EXP 기억나시죠? 그게 잘 기억은 안 날 수도 있는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승 그거를 여기다 직접 쓴 겁니다. 이 D분은 이제 나눈 거니까 1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분이 아니라 이거 분의 1인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트 함수는 아까 저기에 써놓은 그대로 적은 겁니다. 로그 함수인데 얘가 y가 1이면 이쪽 변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y가 0이면은 이쪽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예요. 한 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y는 1일 때 0일 때 두 가지 경우였잖아요. y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 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사실 똑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10시간 공부한 사람은 기술이민에 실패를 했고 40시간에 공부한 사람은 기술이민에 성공을 했다. 얘가 예측을 해준 거예요. 결국 로시스틴 리그레션도 시그모이드를 적용하는 걸 빼면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 썼던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결과값이 트루펄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례하는 것도 아닌데 특정 타입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뭐 일단 학점 같은 게 있겠죠. 학점은 무조건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뭐 F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특정 인풋이 있을 때 그것이 A인지 B인지 C인지 그걸 알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각 학점별 확률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시그모이드 쓴 거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이 인풋이 있을 때 걔가 A인가 아닌가만 구하는 거예요.
또 B인가 아닌가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5번을 돕니다. A인지 아닌지, B인지 아닌지, C인지 아닌지, D인지 아닌지, F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돈 다음에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이제 쓰는데요. 얘는 뭐냐면 각 시그모이드의 값이 이제 구해질 거잖아요. A인지 아닌지 구했고 B인지 아닌지 구했으니까 그 시그모이드에 모두 합친 다음에 그 합친 거에서 자기 자신의 비중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얘가 A인 게 A의 시그모이드 값이 0.3으로 나왔고 B인 게 뭐 0.2로 나왔고 나머지 다 이제 0.1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0.3 더하기 0.2 더하기 뭐 0.1 3개에서 0.8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A일 확률은 0.8분의 0.3이니까 8분의 3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얘는 8분의 2의 확률이 되는 거고 얘는 8분의 1의 확률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두 더한 거에서 자기 자신의 비중이기 때문에 각 확률을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아까 로시친 이그레션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건 맞는데 코스트 함수가 조금 달라지게 되죠. 아까는 y가 true false였으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는데 얘는 시그모이드를 5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그모이드를 써마겠다는 얘기입니다. 로그로 나오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SI가 이제 시그모이드인 거고요. 시그모이드 구한 거를 그냥 합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스트는 이 합친 거에다가 결과값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것도 직접 샘플로 한번 돌려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합숙시간 54시간, 뭐 해거주 12개월 때 비학점을 받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텐서플로우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똑같이 이제 파일로 빼놓은 거였고요. 학습 데이터를. 상수값은 또 무조건 1, 학습시간 해외거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아까는 1, 0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A일 확률과 A면은 1, 0, 0, 0이 되는 거고 B면은 뭐 얘는 D네요. 0, 0, 0, 1이 되는 거죠. D니까. 그 얘는 C면은 0, 0, 1, 0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얘도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보면은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저희 가설을 넘기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를 이제 좀 보자면 얘가 출력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스텝이고 그 다음에 코스트를 출력을 하고 각 A, B, C, D에 대한 확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가중치고요. 이게 이제 각 확률인데 2의 공인승은 10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입니다, 얘가. 얘는 이제 100으로 나눴으니까 1% 정도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86%의 확률인 겁니다. 얘가 이제 10으로 나눈 거니까 2-01이란 게. 그래서 결국 얘는 2. 2라는 거는 0이 A고 1이 B고 2는 C인 거죠. 얘는 C를 받은 거고 얘는 A를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 결과값에 201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굉장히 난해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10을 나누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소프트맥스도 그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야 이제 저희가 텐서플로우 예제에 들어온 겁니다. 텐서플로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베이직 튜토리얼로 이게 나와요. MNIST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필기체 숫자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필기체 숫자 인식을 하는 건데 그냥 이 그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 겁니다. 이게 각 픽셀이에요. 얘가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그림인 건데 픽셀별로 진한 정도에 따라 값을 바꾼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검은 부분을 1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 좀 흐린 부분은 0.6인 거고 하얀 부분은 0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 데이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림을. 그럼 아까 저희가 이미 다 학습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행렬이니까 그냥 WX 쓰면 되겠구나. 행렬을 곱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다 저희는 알게 된 거죠. 저는 이걸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것부터 접근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앞에 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한 MNIST 데이터에서 행렬로 그냥 취급을 하는 거고요. 결국 지금까지 배운 정보로도 저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값이 0에서 9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0가지로.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소스가 아니고요. 여기 이름이 이분은 뭐라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읽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 뭐 이런 MNIST 구글링을 해보면은 이런 형태 비슷하게 나와요. 처음에 하는 일이 서버에서 학습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학습 데이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트랙팅이라는 압축을 풀었다는 그 얘기고요. 코스트를 이제 계속 출력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얘도 결국 똑같이 소프트맥스를 한 거죠. 저는 이제 결과값을 나오게 한 거고요. 소스를 보면 소프트맥스, 매트멀 저희가 아까 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레디엔트 디센트 알고리즘 썼고요. 그리고 얘가 하는 거는 대략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8,000개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나머지 2,000개는 테스트 데이터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눠져 있어요. 학습을 하는 게 이 부분인데 트레이닝 뭐 발음은 제가 못하겠지만 이거를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학습을 한 다음에 결과는 테스트 셋에서 여기 이제 테스트 셋이죠. 요거 테스트 셋에서 랜덤하게 구해서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테스트 셋에 랜덤하게 고른 게 얘가 콘솔을 보면 1이라는 거 얘가 예측을 했고 프레딕션이 예측이고요. 레이블은 이제 실제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돌리다 보면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남이 짜준 거 그대로 갖다 쓰다 보면은 궁금해져요. 이게 그냥 되는 건지 정말 제대로 돌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스터디는 하고 있는 건 맞는 건지 떠주는 것만 퍼먹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또 제가 결과가 랜덤이니까 달라져요. 항상 쟤는 맞는데 이게 정말 그럼 100% 항상 올바른 결과만 나올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도중에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소스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간단해요. 그냥 HTML 자바스크립트로 그림판 돌아다니는 소스를 적당히 편집해서 수정해서 만들고 플래스크라는 거는 파이썬에서 RESTful API를 지원하는 경량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 텐서플로우가 그 파이썬이기 때문에 플래스크로 짜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오픈CV를 통해서 오픈CV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인데 MNIST 데이터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판에서 데이터가 오면 그걸 MNIST 데이터로 바꾸고 그리고 그걸 이제 텐서플로우로 돌려서 결과를 예측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자바 카페 스터디하는 깃허브 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오시면은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소스는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림판 이거 저희가 전부 만든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적당히 저희가 저희 거에 맞게 수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대략 뭐 7을 쓰고 숫자 인식을 하면 얘가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학습이 항상 100%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결과를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고 결과를 7이라고 예측을 했고 이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의 정확도는 91%인 거고요. 이 소프트맥스는 얘가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라면은 1일 확률, 2일 확률, 뭐 3일 확률이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계산했을 때 얘가 87% 확률로 7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높기 때문에 얘는 7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로그를 찍은 거고요. 플래스크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얘가 소프트맥스 돌렸을 때 확률인 겁니다. 이게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 중에서 7일 확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얘는 7이라고 리턴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게 91% 정도의 확률이었잖아요. 그럼 91%면 사실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왜냐면 요즘 딥러닝 쓰고 그러면은 98% 이상이 나와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 딥러닝은 결국 뉴럴 네트워크랑 동일한 말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어떤 기계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고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은 사고를 하는 장기가 뇌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좀 모델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뇌를 봤더니 뇌가 굉장히 복잡한 거가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각각의 뉴런을 하나하나 보면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인풋 시그널이에요. 어떤 인풋이 있을 때 얘가 특정한 값으로 가중치를 줍니다. 그 W 값을 주고 특정한 상수로 또 더해요. 아까 나왔던 WS 플러스 B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있어서 이게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저희 이거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신호를 전달할지 안 할지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저희 모델링을 할 때 시그모이드를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WS 플러스 B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이게 1950년도쯤에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보통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컴퓨터공학 시간에 배운 거에 의하면 엔드 게이트하고 오알 게이트 이런 것들을 게이트를 구현하면 저희가 다양한 복잡한 기계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엔드 게이트인지 오알 게이트인지를 스스로 학습을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기계를 이제 만들어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엔드하고 오알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적당히 이 선을 그으면 오알 게이트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선을 그으면 엔드 게이트를 추측을 할 수 있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XOR을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XOR은 어떻게 직선을 그려도 확률이 50%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사장됐었어요. 이게 1950년도, 60년도 때 나왔던 얘기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1969년도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누가 찾아냈어요. 이거 두 개로 연결하면 된다.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학습을 시키고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 또 학습을 시키면 XOR 풀 수 있다. 근데 이분이 마비 미스키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XOR이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학습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다르냐면 아까는 인풋이 있고 알고리즘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서 바로 학습을 시키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아웃풋에 대해 또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마비 미스키 교수님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 이게 30년 정도 정체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86년도쯤에 이제 힌튼이라는 분이 알아낸 거죠. 어떻게 하면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 그냥 이대로 차근차근 가서는 학습이 어려우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거꾸로 일단 결과를 보고 이게 만약 에러면 뒤로 보내서 거꾸로 학습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을 때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되더라. 이걸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만약에 저게 문제가 없었으면 벌써 인공지능이 도래를 했겠죠. 엄청나게. 근데 이것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되긴 되는데 레이어가 이렇게 복잡하게 쌓여 있으면 얘가 뒤로 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신호가 얕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까지 학습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시그모이드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0하고 1 사이의 값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0하고 1이니까 점점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 나가면 점점 작아지잖아요. 0.01, 0.001 뭐 이렇게 작아질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이제 한참 정체기가 되다가 알아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초기값을, W에 대한 초기값을 잘 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 나왔고 이때부터 다시 이제 기존에 원래 뉴럴 네트워크였는데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거든요. 뉴럴 네트워크는 안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딥러닝이라고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양이의 이제 시신경을 관찰을 해보니까 고양이가 사물을 인식할 때 뇌가 전부 다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 직선을 인식할 때 뇌가 활성되는 부위랑 뭐 이런 가로 직선을 인식할 때 부위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착안해서 만드는 그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전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게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학습을 시킨다 이걸 짬뽕을 해가지고 총 결과에 도달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썼더니 이게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이 이미지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미지를 봤을 때 단순히 이 사람이냐 그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 티셔츠를 입고 있고 뭐 드럼을 연주하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맞추는 거를 도전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이제 2015년도에 사람보다 능가했어요. 저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딥큐러링이라는 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제가 동영상을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블럭 깨기 게임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 딥큐러링은 얘가 학습을 해보면은 저도 한번 다운받아서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못해요. 근데 2시간이 지나면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얘는 근데 딱히 룰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고 있는 건 얘는 여기 이게 점수인데요. 이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인풋을 계속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제 될 것 같다라는 시대가 왔는데 왜 과거엔 그럼 안 됐냐? 우리가 과거엔 왜 그걸 찾지 못했냐? 봤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데이터셋이 너무 적었다, 과거에는.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너무 데이터가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들이 너무 느렸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딥러닝 실습을 해보시면 컴퓨터가 느리면은 결과가 정말 안 나옵니다. 계속 학습만 해요. 그리고 초기 값을 너무 어리석게 줬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초기 값을 어떻게 줄 것에 대한 연구가 많아서 초기 값을 테스플로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 하나면은 영리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너무 우리가 가설을 이렇게 직선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너무 데이터에 맞게 이렇게 구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RNN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얘는 시퀀스 데이터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풋이 있을 때 결과가 뭐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시퀀스 데이터라는 거는 앞에 데이터가 뒤에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 같은 경우에 그렇죠.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앞에 구문이 학습이 되어야 뒤에 구문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퀀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RNN을 쓰는 겁니다. 저도 이거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이거다라고 딱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얘 간단하게 보자면 과거에 학습된 데이터를 새로운 인풋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의 가설로 결과가 나온 거를 새로운 인풋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런트입니다. 이게 순환구조처럼 절기처럼 이렇게 방금 학습한 거에 과거 데이터를 또 여기다 넣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를 그럼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중학교 2학년이 개발한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말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예, 중학교 2학년도 텐서플로우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 내가 이러려고 개발을 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 이건 약간 동영상을 보시면 아는데 오이 품종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개발이 됐고요. 여기 이제 이게 이 영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면 일본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여기다 오이를 넣어요. 오이를 넣으면 얘가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봐서 얘는 B급이다. 얘는 A급이다. 자동으로 이렇게 품종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텐서플로우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기도 하고 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 중이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정리를 해드릴 수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RNN이죠. 이게 RNN. 그리고 컨버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다시 합치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만 어떻게 해결했는지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RELU라든지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루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또 구글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API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지를 못했어요. 원래는 이거를 해보고 좀 비교를 해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하지 못했고요. 다음에 이제 스터디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공유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그냥 이제 아까 제가 실습으로 보였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CPU에서도 잘 돕니다. 근데 딥러닝의 경우는 GPU 가속이 필요를 해요. 그게 아니면 정말 느립니다. 근데 문제는 맥북에서 이 GPU 세팅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도전을 해봤는데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편하게 우분투를 쓰세요. 이런 경우에. 우분투에서는 잘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우분투는 잘 되니까 이걸 쓰시고요. 그것도 지금은 좀 한글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부할 쯤에는 한글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 하지만 좀 요새는 늘어났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학 공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한번 공부는 했었던 것들이잖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적인 원리만 이해를 하면 제 생각에는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 이해하고 응용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러닝 레이트 조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0.0.08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줘버리면 발산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포물선이 있다고 쳤을 때 너무 크면 이렇게 했다가 이쪽으로 점프를 뛰었다 이쪽으로 점프를 뛰니까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잘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커뮤니티 PPL을 잠깐 할 건데요. 저희는 이제 자바 카페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잖아요. 저희 오프라인 스터디 위주 개발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스터디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경우 저처럼 이렇게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대단한 개발자가 아니지만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만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은 확실히 사람 냄새가 나죠. 그리고 친목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좋습니다. 이직할 때 뭐 추천이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오픈소스 활동을 많이는 못했었어요, 저는. 근데 최근에는 좀 활발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자바 카페에서 무슨 오픈소스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 발표를 한 것도 그렇고 너무 머신러닝하고 텐서플로우 관심은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관심은 있는데 너무 진입장벽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많고 자료가 많으면 또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그럼 또 자료가 더 많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머신러닝 공부하시는 분 많지가 않은데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자료가 많아질 거고 그럼 진입장벽 다시 낮아지고 또 자료 또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